네, 오늘도 시황 앞부분은 저희가 시황 점검할 건데요. 현대차증권의 이재선 선임위 연구원이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표정이 밝지 않습니까? 아, 네. 진짜 오랜만이죠. 이런 네. 밝은 분위기. 그쵸. 주가가 올라서. 네. 그런데 이제 어제를 복귀 좀 하고 가야 돼요. 어제 일본도 2% 넘게 올랐고 홍콩도 올랐고 괜찮았는데 어제 우리 주식시장이 오장 밀리면서 의문의 일패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은 이제 반등을 했지만 어제 하락의 원인이 뭐였을까요? 일단 결국에는 매크로 상황을 점검을 해보자면은 네. 금리에 대한 부담이 이제 수출 민감 국가들을 보다 조금 하방 압력을 이제 좀 키우는 네. 재료로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금리가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결과적으로 후행적으로 경기 지표들은 이제 좀 둔화될 가능성이 높은 이제 국면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기대치에 못 미치는 이 수출액 내지는 뭐 교역액이 사실 내년에 가능성이 높다라는 좀 우려감이 사실 증시에 조금 낙폭을 키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행스럽게 금리 같은 경우는 일단 1차적으로 진정이 된 상황이고요. 저는 이제 11월 FOMC 회의 기점으로 금리의 변곡점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금리가 오히려 상방보다는 이제 하락에 대한 재료를 찾기 시작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단기적으로는 사실 금리 충격에 있어서의 그 주가가 조금 하락 압력을 받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우려할 염려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제한적이다. 저희가 이익 추정치가 아직까지 큰 폭으로 감익한 것도 아니고요. 또 이제 오늘도 이제 장중에 이제 발표가 됐듯이 삼성전자라든지 저희 LG엔솔 시총 상위권의 기업들은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까지 옅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금리에 대한 부담을 좀 상쇄시킬 수 있는 수출의 교역 조건도 내년에 있어서는 전보다 여전히 좀 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증시 입장에서도 보자면요. 크게 빠질 가능성은 여전히 저는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세장 진입보다는요. 오히려 이제 주가가 조금 더 기간 조정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2,400선 밑으로 간다라고 하면 저는 그때부터는 사실 저점 매수를 조금 계속해서 권유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어제는 이제 뭐 수급 이슈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이제 주가가 빠질 걸로 생각하면서 매도하니까 또 그게 이제 매물을 부르는 그런 요인도 있었고요. 금리는 그렇게 좀 떨어지라고 해도 안 떨어지는데 오히려 전쟁이라고 포성이 들리니까 금리가 떨어지고 참 이게 어려워요. 그죠? 전망하기가. 네. 오늘 그래도 네. 그동안 빠진 거에 비하면 아직 갈 길이 멀긴 하잖아요. 그래도 네. 국내 증시 상승 흐름의 어떻게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저는 11월 달, 12월 달까지 증시가 완만하게 상승할 거라고 이제 보는 입장이고요. 가장 이제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저희가 수출액이 사실 생각보다 조금 계속해서 잘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를 굉장히 이제 조금 중요도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겨울로 진입을 할수록 저희가 뭐 기저효과라든지 중국의 이제 경제 회복 재개 등의 모멘텀에 네. 힘입어서 수출이 조금 잘 나올 가능성이 보다 높아질 거는 같고요. 연말 소비 시즌 관련한 것도 미리 이렇게 제품을 보낸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연말 소비 시즌에 네. 있어서도 수혜를 일정 부분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와중에 이제 금리에 대한 이슈도 저희가 최근에 수급 때문에 조금 사실 장기물 금리 상방 압력이 높아지면서 네. 시장에 부담을 안겼잖아요. 네. 이 수급에 대한 이슈도 저는 점차 진정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제 FOMC 회의에서도요. 저희가 디스인플레이션에 관한 지표들이 계속해서 사실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준의 그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더 이상 여기서 긴축적일 거냐고 봤을 때 저는 사실 그럴 가능성도 크게 보지는 않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금리가 한 차례 레벨업이 된 이후에 연준 위원들의 그 발언을 조금 살펴보면요. 매파적이었던 연준 위원들도 조금 톤다운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에 금리의 레벨이 조금 굉장히 조금 다소 좀 부담스럽게 높아졌고 네. 이로 인해서 그 긴축 가능성을 뭐 크게 더 이상 높게 보지는 않는데 이미 긴축 효과가 일단 시장에 1차적으로 딜리버리가 된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위원들이 점차 이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잠깐 수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이재선 연구원님 나오실 때마다 수출 데이터를 맞아요. 중간 점검을 또 해야 되잖아요. 1일부터 10일까지 데이터가 나왔고요. 저는 기사에서 눈에 들어왔던 게 무역 적자가 53억 달러 무역 수지 적자가 났다. 이런 헤드라인이 많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좀 조업일수의 영향 때문인지 이유도 궁금하고 앞으로 전망도 궁금해요. 일단 조업일수의 영향이 좀 컸던 것 같고요. 저희가 그 일평균 수출액은 조업일수를 감안을 했을 때는 사실 플러스입니다. 예. 그래서 수출이 나쁘게 나왔다라고 단정을 짓기는 사실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또 저희가 이제 이 10일 잠정 수출액은 워낙 이제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그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수출액이랑 상관도가 사실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저희가 수출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는 구간은 사실 20일 잠정 수출액 발표라든지 내지는 이제 매달 이제 초에 확정치가 나오는 수출액이 조금 더 이제 시장에 유의미하게 그 영향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요. 네. 이 10일의 수출액 가지고 조금 수출이 꺾였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이른 상황이고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이제 그 수출 데이터가 엄청 나쁘지도 않았던 게요. 저희가 반도체가 이제 증가율이 완만하게 지금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지지부진했던 뭐 화학 제품이라든지 철강 업종도 사실 이제 제품의 그 수출 물량 개선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왜냐라고 봤을 때는 결국에 저희가 중국에 연동될 수밖에 없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지금 재고에 대한 그 소진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된 상황에서 이제 신규 주문에 대한 오더가 점차 들어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조업이 이제 많이 죽어 있었는데 이제 점차 이제 바닥을 다지고 살아나는 데이터들이 보여지기 시작을 하면서요. 이게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후행적으로 수출 데이터에 반영이 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흐름도가 나타나는 구간에서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중국의 그 경제 지표 데이터를 이제 굉장히 중요시하게 봐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쉬고 있는 동안에 그 PMI 지표도 중국 쪽에서는 굉장히 지금 잘 나왔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는 네.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이 조금 움직여준다. 뭐 이런 전제 조건 하에서는 수출액도 크게 꺾일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가 얘기 좀 할게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 길잖아요. 28 전쟁 이렇게 얘기해요. 28 전쟁으로 인해서 사실은 유가가 한 4% 첫날 좀 뛰어 올랐고 좀 안정되긴 했습니다. 지금도 선물 시장에서 보니까 85.7 조금 0.3% 정도 이제 밀리면서 안정세인데 그러나 이제 유가는 또 좀 튀어오를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 생각은 좀 있어요. 이전에 한 93달러까지 갔었나요? 그리고 네. 이제 이런 위기감 때문에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많은데 유가 전망은 어떠세요? 저는 뭐 이거는 정말 예단은 할 수는 네. 없겠지만요. 네. 전쟁이 장기화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유가에 미치는 영향은 저는 크게 제한적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유가에 있어서의 그 유가 파동 당시랑 조금 많이 비교를 하고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그 유가 파동 당시에도 이런 이제 전쟁이 그렇죠. 네. 발생을 하게 되면서 저희가 저점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한 40에서 50% 이제 가까이 급등을 한 바가 있었는데 그 수준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사실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120달러 선을 넘지는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촉발시킬 가능성 좀 제한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이제 사우디라든지 이제 주요 산유국들의 재정 균형 유가를 보자면요. 80에서 100달러 선에 머문 상황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수준을 넘어버렸을 때는 결국에는 수요 충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파는 입장에서도 사실 부담이거든요. 결국에 수요 충격이 온다면은 그들에게도 좀 좋을 게 없기 때문에 네. 사우디라든지 뭐 주요 이제 그 오펙 국가들이 완만하게 그 공급에 대한 조절을 좀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쟁이 장기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또 수급적인 부분에서 보자면은 저희가 유가 파동 당시는 굉장히 그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는데 사실 지금은 그런 국면은 아닙니다. 저희가 친환경 투자라든지 내지는 이제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모멘텀을 지금 계속해서 찾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과거 대비해서 사실 유가의 의존도가 굉장히 또 낮은 상황이다라는 점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상황은
지금은 사실 유가가 100달러 선을 조금 넘어가기에는 좀 어려운 여건이지 않을까 종합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시장의 약세장을 이제 유가가 초래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선인 저항선인 120달러를 돌파를 했을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쯤 된 것 같아요. 유가가 튀어오르면서 우리가 그때 급하게 좀 유가 전망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수요 측에서 수요가 늘으면서 하는 게 아니라 공급 사이드에서 감산 이런 거기 때문에 그때도 이게 그렇게 100달러, 150달러 하기는 어려울 걸 얘기를 했었고 사실 한 93, 4달러에서 안정이 된 상황에서 지금 이제 전쟁 쇼크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뭐 150달러 이렇게 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 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미국 아까 전에 연준 관련해서 매파적 발언이 좀 옅어졌다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뭐 국채금리의 계속된 급등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전쟁 이슈라든지 약재들이 겹쳐 나오면서 스탠스의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금리 인상으로 이제 완전히 어렵다고 보면 될지 그리고 금리 인하 시점도 당겨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거든요. 이 통화 정책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죠. 저는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은 거의 이제 없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저희가 네. 지금 금리의 그 장기물 상승 압력이 관찰되던 구간 내에서도 패드워치라고 해서 그래서 연준이 몇 차례 더 금리 인상을 할 건데라는 저희 예측을 하는 이제 모델이 있는데 그걸 보자면은 11월 달, 12월 달 동결 가능성이 금리가 올라갈수록 오히려 더 높아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준에 있어서 보자면은 결국에는 이제 물가 지표가 그러니까 그들의 그 목표치에 부합을 하는지 마는지에 대해서의 보다 좀 중요성이 더 강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이제 쉬는 기간 동안 이제 굉장히 다양한 물가 지표들이 발표가 됐거든요. 근데 사실 일제히 다 디스인플레이션을 좀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아마 디스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 수준도 없지만 조금씩 레벨이 낮아지는 네, 그게 맞습니다. 디스인플레이션이죠. 네, 연착륙 가능성을 네. 보다 높여주는 요인이긴 하죠. 속도가 급격하게 빠르게 식지만 않는다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코어 CPI도 그렇고요. 무엇보다 또 연준이 예의주시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슈퍼코어 CPI라고 이게 그 주거비를 제외한 이제 서비스 가격의 대부분에 있어서의 물가를 측정하는 지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슈퍼코어 CPI도 보자면은 2020년 초 수준으로 되돌아가 있는 상황이고 그 제가 이제 늘상 그 눈여겨보는 지표 중에 이제 하나가 그 미시간대에서 발표하는 1년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인데요. 네. 이거는 이제 소비자들이 향후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얼마만큼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를 측정하는 지표거든요. 근데 이것도 보자면은 저희가 유가가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에 대해서 이제는 그렇게까지 낙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이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고용 지표 쪽에서도 보자면은 이 고용자 수가 완만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지난 가운데 주말에 고용 지표는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그게 약간 서비스업 쪽에서의 그 일자리 수가 많이 늘어났었던 네. 영향력이 컸고요. 네. 이 서비스업 쪽에서의 그 워낙 저희가 임금 상승률이 컸었거든요. 이제 돌아오지 않는 노동력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돌아옴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임금 상승 압력을 낮춰줬습니다. 그러니까 임금 상승도 보자면은 저희가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굉장히 이제 조금 소폭 하락한 수치를 나타냈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디스인플레이션 압력을 가리키는 지표들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금리가 올랐던 거는 결과적으로는 저는 단기적으로 공급 부담 이슈가 조금 네. 많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자면은 장기물의 하락 속도는 그렇게까지는 좀 빠르게 일어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연말까지는. 단기물에 있어서는 저희가 통화정책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네. 장기물 대비해서는 조금씩 하락 그 속도가 빠르게 전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결론적으로는 장단기 스프레드가 조금씩 올라갈 수 있게 만드는 요인이거든요. 그렇겠네요. 예. 네. 그게 증시의 영향력이 그러면 어떻게 미치냐라고 봤을 때 저희가 이제 그 시계열을 길게 늘여놓고 그 두 지표를 같이 그리면요. 동행합니다. 그러니까 장단기 스프레드가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구간 내에서 그 뭐 S&P 500이라든지 나스닥의 기울기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다 이제 일제히 올라가거든요. 네. 시차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뭐 올해 말까지도 그렇지만 내년에 있어서의 그 주식하기는 사실 좋은 해인 것 같다라고 저는 좀 결론을 지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주
그 반가운 얘기입니다. 다들 이제 올해 남은 4분기도 양도세 이슈도 있고 뭐 사실 물 건너간 거 아니야? 올해 투자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뭐 흐름을 괜찮을 걸로 11월, 12월 보셨기 때문에요. 네. 항상 이 전략가들은 또 얘기한 거에 대해서 이제 또 어떻게 장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부담은 있으시겠지만 그 분석이라고 하는 게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로직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고용 지표는 말씀하셨고 이번 주에 이제 물가 지표 발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가는 그러면 물가 지표 나오는 게 지금의 좀 누그러진 통화 정책을 좀 더 지지해주는 쪽으로 나올지. 그 다음에 물가하고 또 주목할 경제 지표 뭐가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물가 지표가 일단 보다 중요할 것 같고요. 시장 예상치를 보자면은 그 코어 물가는 계속해서 하락할 거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시장 예상치에 부합을 했을 때는 좀 단기적으로 워낙 많이 눌려 있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의 모멘텀이 조금 더 연장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이제 금리에 조금 부담, 그 노출도가 높았던 뭐 빅테크 업종이라든지 일부 조금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았던 업종이 좀 상승 탄력도가 더 높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이제 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는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네. 개장이 되고요. 네. 이번 주 당장 이제 은행주들의 실적 발표가 먼저 미국 쪽에서 이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은행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어떤 거를 좀 봐야 되냐? 향후 경기 전망이라든지요, 내지는 그 대출 태도에 있어서 보다 이제 적극적인지 소극적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봐야 될 거는 같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빅테크들의 실적이 이제 예상이 되어 있는데 특히 저희와 좀 민감도가 높은 뭐 엔비디아라든지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내년에 대해서 그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는지 좀 지켜는 봐야겠습니다. 네. 다양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이번 주는 거의 중반에 흘러갔고 이번 주를 비롯해서 다음 주까지 어떤 전략과 함께 어떤 업종에 관심을 갖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제 여전히 반도체에 대해서 좀 네. 보다 긍정적인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반도체를 사실 지금도 담기에는 나쁘지 않은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있어서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반도체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꺾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시장 영향력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도체가 업황을 주도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외국인들이 보는 우리나라의 그 코스피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저렴해 보일 겁니다. 지금 보시면요. 저희가 최근에 금리 부담에 있어서의 그 2,400 가까이 갔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코스피 밸류에이션을 보시면은 한 9.8배까지 내려갔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평균적으로 PBR로 예. PER 네네. PER 9.8배. 네네네. 저희가 평균적으로 이제 PER이 10배 수준을 그렇죠. 봤기 때문에 네. 그 굉장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많이 내려왔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추천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그동안에 이제 빠진 종목이 뭐 엄청 많지만 네. 풍력, 태양광, 그 친환경주가 진짜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급반등했는데 바이든 행정부도 신재생 에너지 투자한다. 유럽적 모멘텀도 있고 그랬는데 뭔가 좀 정책 모멘텀이 좀 될까요? 이쪽 부분요? 저는 네. 이제 신재생 관련을 해서요. 뭐 네. 단기적으로는 사실 이제 반등은 할 수는 있겠지만 네. 저는 이제 전략을 보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지속성이 있을 거냐에 대해서 조금 포인트를 둘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가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에 있어서의 그 미국 정부는 재정 지출에 대해서 부담이 아마 상당할 거예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그 임시 예산안을 급하게 통과시킨 것도 결국에는 이제 예산안 규모에 있어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많이 대립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네. 것 같고요. 그 가운데서 핵심은 그래서 그 IRA라든지 내지는 그 반도체 쪽에서 저희가 이제 보조금에 대한 예산안이 상대적으로 그 민주당, 그 특히 이제 바이든이 계속해서 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걸 되게 공화당이 불편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내년에 있어서 과연 이 보조금 관련된 모멘텀이 지속성이 예. 있을까냐고 봤을 때는 올해 대비해서는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내년에는 대선이 있잖아요. 근데 네. 바이든이 지지율이 딱히 지금 잘 나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 통상적으로 소비자 심리 지수가 꺾이는 구간 내에서는 야당의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저희가 이제 야당의 유력한 후보군으로 트럼프를 꼽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이제 트럼프 지지율이 상반기 내지는 하반기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바이든을 위시했던 이 관련된 신재생 내지는 그 캐펙스 투자 모멘텀은 사실 올해 대비해서는 색깔이 조금 옅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 가운데서 저희가 반도체라든지 내지는 철강, 화학 이런 그 순수 시클리컬 밸류 업종들이 조금 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내년은 뭐 선거 관련된 얘기를 좋든 나쁘든 우리도 총선이 있고요. 미국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부분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강한 반등을 줬는데요. 시장 전망, 투자 전략 이재선 연구위원과 세웠고요. 여기까지 하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